오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특검에서 최종 의견 쭉 진행하고 계신데, 네, 이어서 그 최종 의견 관련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 표지 사후 작성 및 폐기 범행과 관련하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 서류 손상 부분 공소 사실과 관련한 증거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장관, 강희구 전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공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이미 본 건과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025년 7월 16일 귀의법원에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입니다. 우리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하여야 하고 비상계엄 선포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이므로 당연히 문서로서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문서로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사전에 문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헌법 질서나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령 선포하는 경우에는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군사 정권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에도 이러한 부서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여 모든 국무위원이 부서를 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문서로서 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의 부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A4 용지 한 장짜리 문서를 만들었으나 여기에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의 부서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서도 이 부분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적시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부서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 있던 국무위원들에게 참석하였다는 의미로 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가 있었으니 계엄을 결의하는 국무회의가 있어야 되는 것 맞지 않냐. 아까 오셨던 분들은 좀 남아봐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참석자 서명을 빙자하여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하였다가 실패하였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 다시 한번 국무위원들의 부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또 실패하였습니다.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안덕근 전 장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떻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보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피고인 및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과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2월 6일 오전경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가지고 있느냐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을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내주었고 같은 날 저녁에 다시 강희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부서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에 부서를 하였고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와 윤석열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다음 이를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 오른쪽에 있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피고인 및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었던 비상계엄 선포문이고 왼쪽 부분은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일명 표지 부분에 해당합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특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만들었던 표지 원본은 이미 피고인의 요청으로 폐기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필로 표지 내용을 복원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서를 받은 다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표지와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내 김용현 전 장관의 부서를 받고 계속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은 후 이를 대통령실에 보관한 것입니다. 피고인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의 표지와 비상계엄 선포문을 결합하여 한 개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할 때 이러한 문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등의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서명이 부서의 의미로 받은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부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보내줬던 비상계엄 선포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이란 의미로 서명을 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표지와 과거 비상계엄 선포문을 비교해보면 제목, 대통령 서명, 날짜, 국무위원 서명이 있고 그 다음 장에 비상계엄 선포문이 첨부되어 있는 형태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는 바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부서를 위하여 표지를 만들고 피고인이 이에 부서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만든 표지 내용을 아무리 보아도 표지 뒤에 부착된 계엄 선포문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과 동일한 것이란 의미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에 의할 때도 동일성 확인 차원에서 서명을 해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 확인됩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서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받은 후 부서를 위해 피고인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서명을 해줄 때 사인은 곤란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서명을 해줬다고 진술하는 바 그것이 부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피고인의 부서부터 받은 다음 김용현 전 장관의 부서를 받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비로소 비상계엄 선포문 전체의 문건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므로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부서를 받는 것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포문을 제공하고 거기에 사후적으로 부서까지 함으로써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과는 피고인과 강희구 전 부속실장 사이의 통화 내역에서 부합하므로 범행 경위에 관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서명할 당시 사후 부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진술에 의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방기선 전 실장은 피고인으로부터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부서를 해달라고 하여 서명을 했다가 나중에 그건 아닌 것 같아서 파쇄해달라고 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때 피고인이 부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선포문과의 동일성 확인 차원에서 서명을 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공문서의 특별한 증명력과 신용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성립의 진정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허위 공문서 작성 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는 절차로서의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회 부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건 비상계엄 선포 표지에 부서를 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문서로서 하지 않았음에도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사후에 작출한 것이므로 허위이고, 위 표지에는 2024년 12월 3일 22시 00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되어 있어 실제 비상계엄 선포 시각인 22시 27분경과 다르다는 점에서도 허위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것이 허위라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피고인이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표지 및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에 보관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므로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고 언제든 타인의 열람 및 사본이 가능한 상태로 보관한 것이므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죄에도 인정됩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물로서 결재권자인 대통령이 해당 문서의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대통령 기록물이 생산됩니다. 법원은 대통령이 문서관리 카드에 서명을 생성하여 결재함으로써 위 문서관리 카드는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용 서류 손상죄의 객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까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작성된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 표지 및 이에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은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년 12월 8일 07시 22분경 김용현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자 곧바로 08시 30분경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부서했던 문건을 폐기해달라고 하였고, 강희구 전 부속실장은 12월 10일경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고인의 요청을 보고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앞서 작성하였던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비상계엄 선포 표지 및 이에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 폐기한 행위는 완성된 공문서이자 대통령 기록물을 임의로 폐기한 것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 서류 손상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위증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5년 2월 20일경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 김용현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과 같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포고령, 담화문, 지시사항 문건을 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남아있는 문건을 모두 수거하기까지 하였으며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을 주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임이 분명하며 이는 곧 위증에 해당합니다. 앞서 피고인은 8시 멤버들과 함께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손에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 또 안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나온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 등장하는 3개의 문건은 각각 담화문, 포고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고인이 퇴실하면서 다른 국무원들이 받았던 지시사항 문건과 선포문까지 모두 수거하여 가지고 가는 장면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CCTV 영상에서 명확히 확인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이 받은 문건들을 본 후 이를 수거하여 가져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에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지 않았다라는 증언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3회, 특수본에서 1회 조사를 받는 동안 허위 진술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7월 수사기관이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특검 1회 조사에서 문건을 받았으나 어느 문건인지 모르고 읽어보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특검 2회 조사에서는 CCTV 영상을 열람한 후 비상계엄 당일 문건을 받거나 보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 위증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피고인은 다른 국무위원들이 남기고 간 계엄 관련 서류들을 수거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는 본건 내란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증거들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월 6일 이들을 모두 파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문을 주는 장면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피고인은 김용현 전 장관의 왼쪽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문건을 나눠주는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었고 특히 이상민 전 장관에게 줄 때는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는 장면까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로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증언 역시 위증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영상입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행소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행소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일부는 고고령 비상계엄 선포 당방은 또 비상계엄 선포 그런 거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행소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네, 대한민국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알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저버린 채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죄책을 숨기고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은폐하고자 스스럼없이 헌법재판소에서 허위로 증언하였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다음은 양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내란죄는 그 자체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일단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명백하므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12.3 비상계엄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내란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었으므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사실상 대통령의 위헌적 독단적 권한 행사를 통제할 행정부의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질서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국가 최고의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를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오히려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후속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부서를 하라고 설득하였으나 실패하자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를 갖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라도 구비하기로 마음먹고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자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며칠 뒤 대통령 기록물이자 공용서류인 해당 문서를 폐기하였습니다. 우리 헌법상 부서제도는 국무회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통제하기 위한 기관 내부적 권력 통제 절차인데 피고인의 범행은 이러한 부서제도의 취지를 스스로 몰각시키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직원 등과 공모하여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원수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중대한 탄핵심판 절차에서 내란 범행으로 인해 무너진 헌정질서와 국가 기능을 회복하고 실체 진실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실된 증언을 할 것이 요구된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위증을 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문건을 누가 수령하였는지, 지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파쇄하여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의 책임을 숨기기에 급급하였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문서를 파쇄한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허위로 증언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이는 곧 내란 행위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국민과 사법당국을 기만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여 사법질서를 침해하였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12월 3일 비상계엄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인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인멸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실에 남아있던 본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부 수거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수거해간 문건 중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비상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중간에 자신의 상의 안주문에서 꺼내어 확인한 문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CCTV상 피고인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받았던 재외공간 등이 기재된 특별지시사항 문건을 챙겨서 가지고 나가는 장면도 명확히 확인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피고인이 대적견실을 떠나면서 위 문건들을 모두 합쳐 반으로 접은 다음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모두 가지고 갔지만 비상계엄 사태 직후 약 6개월간 수사기관, 헌재 및 국회에서 자신은 12월 6일경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비상계엄 선포문 1장, 이렇게 총 2장의 문건 외에 다른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문이 왜 자신에게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며 허위 진술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실 CCTV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첫 번째 특검 조사에서 자신의 사무실에서 확인해 보니 위 비상계엄 선포문 2장 외에도 다른 문건도 있었으나 그 문건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그 문건들은 모두 파쇄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다른 문건도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번째, 세 번째 특검 조사에서는 또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 2장 외에 다른 문건들도 가지고 나간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은 철저히 숨기면서 거짓말을 하다가 객관적인 증거가 나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진술을 번복하며 거짓 진술로 사법당국을 기만하고 사법 질서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를 인멸하였고 수사 개시 후 6개월 이상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자신이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 범행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증거인 CCTV를 확보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위증임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마저도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만 일부 인정할 뿐 그 이외에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여전히 비상식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마치 사전에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가 있었던 것처럼 본건 비상계엄 선포문의 부서에서 전달했다가 이를 폐기하게 한 것도 모두 내란 범행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후적으로 은폐하려 시도하고 은폐 시도의 흔적마저도 인멸하였습니다. 포고령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2025년 2월 4일자 경찰 조사에서는 포고령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CCTV를 열람한 2025년 8월 19일자 조사에서 제가 포고령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서 포고령이 문제된다고 생각하자 포고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내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조태열 전 장관에게도 그렇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진술에 대해 조태열 전 장관은 국무총리께서 그렇게 진술하셨나요? 라고 놀라면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시지 왜 저를 시켜서 그렇게 하나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거짓으로 변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만 놓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사실관계를 은폐, 축소하려고 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집무실 입실 전에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만났을 때 인사만 하였다고 하나 김영호 전 장관은 그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고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현재까지 진술 태도로 볼 때 계엄 인지 시점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김영호 전 장관과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CCTV상 피고인은 24분간 김영호 전 장관과 집무실에 함께 있었고 3회에 걸쳐 1분 28초간 김영호 전 장관과 둘이 대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입니다. 피고인은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사실을 몰랐다고 하나 CCTV상 피고인이 집무실에서 나온 직후부터 김영호 전 장관과 정족수를 논의하면서 정족수가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허위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전화하여 부른 국무위원은 없다고 하다가 객관적인 통화 내역을 제시하자 송미령 장관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지시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 CCTV상 이상민 전 장관과 단둘이 16분에 걸쳐 논의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후 부서의 의미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서의 의미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 부서란에 서명한 것인 바 이 부분에 관한 진술 또한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은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은 모두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문건 수령 사실이 확인되는 등 허위 진술을 담합한 정황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서의 허위 진술을 준비하고 대비한 정황도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진정 반성하는 태도나 개전의 정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구형에 관한 의견입니다. 피고인은 형법 제87조 제1호 제32조에 따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또는 형법 제87조 제2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14조에 따른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형법 제141조 제1항에 따른 공용서류 선상,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른 위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의 법정형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경합범 가중 시 37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해당합니다. 과거 내란 범죄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모두 중한형이 선고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이는 내란죄가 불법으로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원리를 파괴하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사회적 발전 단계만 놓고 보더라도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발전하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번건 내란 범행은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화의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 및 국가 경쟁력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경제 발전에도 중대한 건립도를 야기하였고, 그리고 계엄으로 인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트라우마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내란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국민의 기본 질서와 근간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히 모의에만 참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중한형으로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양형과 관련하여 과거 5.17 내란 사건의 가담자인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판결문 설시 내용은 오늘날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계엄 확대, 국회 폐쇄 등에 관여한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 대해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그 양형 사유로 다른 사람의 힘에 밀려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는 것은 하려의 일이고 피고인들과 같이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건에 있어 행정부 2인자로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의 납득할 수 없는 거짓 변명은 그 자체로 용서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납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경우 내란죄의 중대성 이외에도 피고인이 행정부의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로 인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실로 막대한 점, 국무회의 위회관 작출, 사후부서 등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보완 치유하여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한 점, 본인의 죄책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사법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거짓 변명, 진술 번복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 사유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가, 국민 전체가 피해자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엄중한 범죄인 범권에 대하여 강화된 양형 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검 쪽의 최종 의견을 들었습니다. 변호인 측의 최후 변론에 앞서서 최종 의견과 관련해서 시나리오도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정 자료랑 한꺼번에 참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죠. 네. 그 오전 기일에 변호인께서 이제 강의구 조서와 관련된 부분 특정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보시기로 하셨는데 혹시 뭐 특별히 뭐 변경될 내용이 있을까요? 그 다른 부분은 다 변호인께서 지정해 주신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순번 131번에 변호인께서 3738쪽 6행부터라고 기재하셨는데 이게 3738쪽과 3739쪽 사이에 페이지 표시가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어서 3738-1쪽 6행부터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쪽수 표시가 네, 3738-1쪽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해당 부분 가림 처리를 하겠습니다. 가림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은 검토 유죄 판단의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문제는 없으시죠? 네, 다음은 다 정리가 됐고 다음은 이제 변호인들께서 최종 변론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변호인들께서도 마찬가지로 혹시 그 진행하신 자료, 시나리오 등이 있으면 참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하는 겁니다. 아, 네, 시나리오 등도 있으시면 참고 자료 등을 좀 예, 제출해 주시면. 저희 그 밑에 노트된 부분까지 있는데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간은 2시간 정도 예정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그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덕수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부인 해광의 이완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인 최후 변론은 저희가 준비한 슬라이드 내용을 제시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후 변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와 주요 쟁점, 공소사실 및 공소장 변경의 문제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CCTV 증거에 대한 의견 순서대로 밝히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중요 쟁점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하실 때 다분히 CCTV를 위주로 제시하시면서 그 공백인 상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부분까지도 마치 실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강의구와 텔레로 연락했던 것이 마치 비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검찰에서 제출했던 그리고 변경했던 공소 사실 기재에 따라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입니다. 방조 부분에서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할 통제권을 가졌음에도
헌법과 개헌법에 따른 개헌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했다.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단전단수 조치 등 이행 방안과 관련하여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했다는 것. 세 번째는 계엄 선포 후에 절차 요건의 구비를 시도했다는 점이 있고, 네 번째는 이 사건 비상 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를 방조하였다는 것이 우두머리 방조의 요지입니다.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택일적 공소사실로 변경했는데, 이 공소사실에 있어서 달라진 점은 저희가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고, 두 번째에서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을 이상민으로 하여금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라는 부분을 추가했고, 이러한 점들에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아니고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윤석열, 김용현, 강의구와 공모해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한 후에 이를 행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비상계엄 선포문의 폐기를 요청하고 또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함으로써 그 다음 범죄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원과 공영서류 손상으로 공소사실이 제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증 부분입니다. 위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본 기억이 있는지, 피고인이 당시 윤석열로부터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건 비상계엄 문건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각각 세 가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사실 위주로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당연히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건의한 행위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행위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국헌불란의 목적과 자기에 의한 비상계엄 선포 방조가 되는 것인지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내란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자기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부작위에 의해서 방조했다는 부분과 관련됩니다. 네 번째는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건의한 행위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방조한 것인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라는 위법한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이상민 장관에게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였는지, 여섯 번째, 추경호 의원을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하여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하였는지, 일곱 번째는 내란 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이 사건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는지, 마지막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선택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내란 모의에 참여하였는지, 두 번째,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지휘한 사실이 있는지, 세 번째, 피고인이 내란 행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방조에서 나왔던 것처럼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부여를 위한 국무회의 외관을 작출했는지, 그리고 중요기관 봉쇄계획 및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한 지시의 이행 방안을 동의했는지, 여당 원내대표를 통한 국회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점검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했는지 여부 등 이러한 행위들이 방조가 아닌 중요한 임무 종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요임무 종사의 공소사실 요지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과 동행사에 있어서의 쟁점은 첫 번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피고인이 선포문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서명했는지 여부이고, 두 번째는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선포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는 강의구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 부속실에 보관한 것을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입니다.
항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용서류 손상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용서류 또는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피고인이 강의규에게 이 사건 선포문 표지에 서명한 부분을 필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위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 그리고 완성된 공용서류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세 번째, 피고인이 강의규에게 자신이 서명한 부분을 필기해달라는 요청이 문서 전체를 필기해달라는 요청으로 볼 수 있는지 라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증에 관한 주요 쟁점은 첫 번째,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라는 것이 기억에 반하여 증언한 사실은 저희가 인정하고 자백합니다. 두 번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한 문건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부분은 질의 내용 중에 특별한 문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사항이 기재된 문건을 받은 적이 없어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김영헌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은 이 당시가 비상계엄 선포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비상계엄 선포 시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임을 고려하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으로 증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쟁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공소사실 및 공소사실 변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소사실의 문제점입니다. 공소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항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집합범으로서 여러 관여자의 의사 결합과 행위 공동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므로 각 관여자가 상호 필요적 공범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내란행위의 각 관여자는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서 우두머리 제1호, 중요임무 종사자 제2호, 부하 수행자 제3호로 처벌될 뿐입니다. 학설은 내란죄는 폭동을 요건으로 하는 필요적 공범이고 일정한 조직력을 가진 집단적 행위를 전제로 공범의 의사방향이 일치하는 집합범이므로 내란죄의 내부자들 사이에서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내부자들 사이에서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고 각자 수행한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지휘자, 주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 부하 수행자 등으로 처벌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행위와 내란행위의 내부자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에 조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고인의 집합범인 내란죄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을 적용해서 우두머리 방조를 기소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공소장 변경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범죄 실행에 있어서의 역할과 지위 그리고 주관적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에는 종범이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정범입니다. 행위의 태양은 내란 우두머리에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 지원하는 것이 행위라면 주요 임무 종사의 경우에는 내란 모의에 참여를 하고 내란을 지휘하거나 주요한 임무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주관적 요건으로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방조의 고의가 요구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내란 전체에 대해서 가공한다는 정범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각 구성 요건의 입증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상이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의 경우에는 정범인 우두머리의 내란 행위를 실행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피고인의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또한 있어야 되며 내란 행위 방조의 고의와 방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경우에는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실행하는 등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행위여야 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내란 행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 전체에 대한 가공 의사가 요구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체적인 행위 사실의 변경이 없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소 제기 당시 특별검사의 판단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정범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전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오직 죄명과 적용법조만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시점에 있어서 특별검사의 판단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사실은 정범인 내란 주요 임무 종사에 해당하고 따라서 정범이 성립하는 이상 내란 우두머리 방조는 성립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소사실의 문제점과 특별검사의 각 시점에서의 판단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장 변경은 특별검사 스스로 양제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주요 임무 종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부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라는 것과 내란죄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있다라고 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곧바로 형법상 내란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헌법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적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형법 87조 내란죄에 규정된 내란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인 폭동으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주관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필요하고 객관적으로 폭동이 필요합니다. 비상계엄 선포행위만으로는 내란행위라고 볼 수 없고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폭동이라는 별도의 입증이 되어야만 내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헌을 문란하게 한 목적과 관련해서 피고인은 이러한 전제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비상계엄 선포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이외에 대통령과 김용현이 계획하였던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경우 대한민국 경제 상황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고 대외적인 신인도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비상계엄 선포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나 내란 행위에 대한 인식, 내란 우두머리 방지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오직 김영현과만 상의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할 때도 국무위원들을 모두 보안선점으로 오게 해서 대통령 경호처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관되게 비상계엄은 다른 사람들 없이 김영현과만 상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태열 장관의 증인신문 녹취서를 보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국무위원들 안 부르고 그냥 하려고 했는데 부른 거다. 다른 국무위원들, 비서실장, 수석 아무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 조태열 증인과 이상민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는 검찰에서도 마치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인 양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호 진술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영호가 처음에 회의실에 들어온 직후에 피고인이 들어왔고 약간 텀을 두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들어왔습니다. 총리님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려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님과 조태열 장관하고 두 분이서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두 분이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김영호 진술의 오류를 살펴보면 대접견실에 아무도 없었고 이 부분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총리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고 대접견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영호 진술의 오류를 살펴보면 대접견실에는 김영호와 한덕수 총리만 있었던 상황이었고
대접견실에 15분 후에야 조태열과 조태용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김영우는 대접견실에서 조태열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태열을 피고인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만났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황조사에서 CCTV를 통해서도 이것은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집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서 피고인과 대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처음 들었다는 김영우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되어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우가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해서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서 조금 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처음 비상계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우는 특별검사의 주심문 과정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잘못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이와 같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처음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대통령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저지하고자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특별검사의 주장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하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적 하자로 인하여 비상계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나마 의사정족수로 충족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통령을 설득해서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검사는 피고인의 의도를 정반대로 의심해서 공소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한덕수 총리가 반대 의견 내길래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한덕수는 피해자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봐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였다.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들어보시라 건의하였다라고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맞나요? 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오는 대로 의견을 들었지요 라고 긍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즉 이러한 의견을 개진한 것은 대통령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계속 비상계엄에 대해서 만류를 했고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으라고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김영우의 증인신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같이 집무실에 있었던 바로 옆에 있었던 김영우도 피고인이 국가 신인도와 국가 경제를 걱정하면서 대통령 앞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피해자 신문조서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우 증인 신문 속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김영우가 목격을 했고 김영우 진술이 이 국무위원들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했다. 이러한 의도가 처음에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진술에 의해서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건의한 목적은 다른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대통령에게 조태열과 같은 의견, 즉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게 할 목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조태열에게도 의견을 얘기해보라고 말하는 등 자신 이외에도 다른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에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고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표시한 집무실에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함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대접견실에서 최상목 전진석에게 대통령을 설득하라고 권유한 점이 나타납니다.
피고인이 정진석 실장을 보고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고 하니까 당신도 들어가서 좀 말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정진석 실장이 일어나서 빨리 나갔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못해서 제가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라고 김영호 장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 진술을 보더라도 계엄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못 봤고, 그 당시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하는 사람은 김용현 이외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아까 검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김용현이 이 사건 국무회의가 정당한 것처럼 변론하기 위해서 반반이다, 반은 찬성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오직 김용현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여도 대통령실에 온 국무위원들 모두 계엄 선포에 재고를 요청하면서 반대했습니다. 그 경위가 따로 없어요. 21시 30분에서 22시경에 선포하려고 했는데 국무위원들 출석이 늦어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피고인의 생각과 같이 국무위원들,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들 모두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를 했고, 따라서 애초에 대통령이 계획했던 시간보다 늦어진 22시 23분경에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인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조태열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비교해보면 특별검사는 마치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더 불러서 의견을 들으라고 한 건의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운 행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적법하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이 주재했던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와 같이 제대로 절차를 갖추도록 건의하고 조력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셨듯이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와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비교해 보시면 주재자와 회의 시간, 회의 장소, 소집 방법, 그리고 주무장관 제안 설명,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는지 여부 등 모든 방법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헌법, 계엄법상의 요건을 갖춘 외관을 형성하는 것에 관여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만약에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에 적법한 외관을 형성할 의도가 있었다면 개의선언, 안건 배포, 제안 설명, 토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을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서는 조태열 장관의 진술과 같이 절차적, 형식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회의로서 단순히 국무회의 회의 정족수, 의사정족수만 충족된 것만으로는 적법한 국무회의의 외관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은 실장이 의하더라도 통상 국무회의 소집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의 의정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는 대통령실 부속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지시해서 선별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 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실무자들 또한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실황조사서를 보면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을 일괄적으로 소집한 것이 아니었고 일부 국무위원만을 선별해서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강의구와 김정은을 통해서 연락한 사람들 보면 조기홍, 송미령, 최상목, 오영주와 같이 연락한 일부만, 전체 연락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연락하고 일부만이 출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집한 국무위원이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김용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특별검사는 김용현이 피고인에게 손가락을 드는 장면을 선택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김용현은 피고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 외에도 김정한 수행실장이나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도 손가락을 들어 보이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무위원을 소집하고 몇 명이 출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관련 협조 공문을 보시면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선포 전의 회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의전 담당관에게 대통령실이 회신한 공문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계엄 선포 전의 회의가 국무회의였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행안부의 의정관실에서는 그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기 때문에 만약에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건의할 당시에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를 비상계엄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한 국무회의로 만들려고 할 목적이었다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비상계엄에 대한 국무회의 형식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건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조차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시면 계엄 요건이 법적으로 맞네 안 맞네 하는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전 부서와 같은 것은 보안을 위해 생략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일찍은 국무위원들과 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국무원들 상호 간에 이야기를 했다. 물론 늦게 온 의원들은 말을 많이 못했겠죠. 보통 국무회에서 안건 심의하는데 30초도 안 걸립니다. 심의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결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라는 취지로 하면서 비상계엄 안건을 심의할 생각조차 없었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조태열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와 진술조서를 보면 실제로 피고인은 김영현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조태열은 김영현이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하였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누어주고 심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하자고 건의하였을 뿐이지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연락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무위원 11명만 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조태열도 피고인이 국무위원들만 연락 또는 소집하라고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았다고 볼 증거나 선포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대통령을 저지할 구체적인 헌법상 법률상 자기 의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변경, 해제 등과 같이 계엄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전속되어 있습니다. 반면 국무총리에게는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권한 행사를 저지할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오직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할 권한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과연 피고인의 헌법상 법률상 구체적인 자기 의무가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게 만류하는 발언이나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상 법률상 의무가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민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대회의실에서도 다들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분위기였고 대통령은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느끼는 위기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인식하는 상황과 책임이 다르다. 이러한 말만 하고 브리핑룸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미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기 전에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였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대통령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전속적인 권한이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에 비상계엄 선포 시 총리의 역할을 보시면 계엄 선포 변경 해제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 시 국무총리를 거칠 것,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계엄사령관을 지휘 감독할 때 국가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는 권한과 대통령에 대해서 건의할 때 거쳐가는 역할만이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항입니다.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것을 건의한 행위는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행위는 국무회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건의하고 많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건의한 것에 따라서 대통령은 21시 10분경 이후로 추가로 조기용, 송미령, 최상목, 오영주, 박상우, 안덕근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은 최상목 부총리였고 최상목 부총리는 도착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통령을 만류하였습니다. 최상목 이후로 도착한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명을 들었을 뿐이지 대통령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표시할 것을 예상하고 대통령에 가급적 많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하라고 건의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민과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논의한 사실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의 언론사 건물을 단전 단수하라는 지시를 수용한 적이 없고 이상민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한 사실도 없습니다. 대접견실 영상에서 단 둘이 대화를 나눈 부분이 11분 정도 해당하는데 피고인과 이상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 대화 중간에 주고받은 문건이 무엇인지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특별검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이 위 영상 내용만을 가지고 양자 간의 대화 내용과 그리고 문건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측해서 주장할 뿐입니다.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이상민과 대통령 지시사항, 특히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민 역시 피고인과 11분간 대화하면서 단전단수 조치와 관련하여 대화 나눈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그 물건이 일정표나 인터뷰하기 전에 대변인실에서 준 프레스 가이드 정도 혹은 계엄 선포 관련 문건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처럼 그 자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민 장관의 증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상민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에 관한 시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는 것이 증명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민 장관은 피고인과의 대화가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태열 장관의 경우에 피고인에 대해서 특별한 지시사항 문건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사항이 적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조태열 장관 스스로 받은 지시 문건 사항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문헌이었고 엄청난 비상 상황에서의 지시라고 보기 어려웠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의 진술에 의하면 역시 대통령이 피고인에게 문건을 주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포고령 관련해서 포고령은 2024년 12월 1일 또는 12월 2일경에 김영현이 작성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류입니다. 포고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김영현이 합참본부 지하에 있던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지휘관의 일을 마친 후에 박안수에게 이를 건네주면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발령하라라고 지시했고 박안수가 포고령을 발령한 시각이 23시 23분경입니다. 포고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 계엄사령관이 발령하는 것인데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서는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계엄사령관 임명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포고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피고인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을 제외하고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포고령을 받았다거나 받다는 진술을 한 국무위원은 김영호뿐이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모두 포고령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영호 장관은 당시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집무실에 입실하기 전에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었다고 잘못 기억해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특별검사로부터 김영호의 진술을 제시받으면서 처음 대통령실에 온 6명의 국무위원이 포고령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면 자신도 포고령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추측해서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포고령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현의 증인신문조서 속기록을 보면 포고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박한수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대통령과 김영현이 12월 3일 이전에 이미 포고령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김영현은 박한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법적 검토가 끝났으니 포고령 발령을 서두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계엄법 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대통령과 김영현은 국무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박한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계엄사령관이 발령했던 포고령도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태열 장관의 증인록 신문에 보면 집무실 원탁에서 A4 용지 외에 다른 문건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받은 것을 본 적이 없으며 포고령이라는 것을 그 당시 집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조경의 진술에서도 그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2024년 의사들의 집단행동 문제를 대응하는 정부의 책임자였습니다. 따라서 포고령 제1호 전공의 관련 내용에 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조경 장관도 대통령실에서 확인한 문건의 내용 중에 포고령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조경 장관 역시 포고령 본 기억이 없다고 증인신문 녹취록에서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상목 장관 진술 부분입니다. 김영호는 대접견실에서 한덕수가 가지고 온 문건을 보았을 때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을 보았다고 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단어를 봤다면 기억하겠지만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포고문을 본 사실은 없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언론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추경호가 먼저 2024년 12월 3일 23시 05분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서실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추경호를 통해서 국회 상황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이 먼저 추경호에게 전화를 했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추경호는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인은 추경호에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추경호와 통화한 사실만으로 내란 방조 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은 추경호와 통화하면서 추경호 대표로부터 요청을 받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경호도 당시에 피고인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료하였다고 말했다라는 것을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추경호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대통령 끝까지 만류를 했다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이미 결심이 섰다. 아무리 만류해도 만류가 되지 않더라. 이런 식으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01시 03분경 가결되었고 국회로부터 대통령실에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통지는 02시 05분경 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02시 02분경에 정진석 비서실장과 통화한 후에 즉시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방기선 실장에게 국무위원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적법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장인 대통령의 승인, 국무위원의 소집, 국무회의 절차 진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은 위 절차들이 갖춰진 후에 즉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내란 행위를 방조할 목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피고인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개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해제 결의가 된 것을 확인은 했지만 국회에서 해결된 이후에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실과 연락을 하고 또한
필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개최를 위한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기선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실로 이동하면서 방기선 실장에게 전화해서 신속하게 국무위원을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국무위원들이 도착해야지만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무회의 의장이 대통령인데 정진석과 집무실에 입실해서 국무회의 의장이었던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개최를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03시 43분 40초경을 보더라도 대접견실에 도착했었던 국무위원들은 조태열, 오영주, 박상우, 유상임, 송미령, 박성재, 이상근, 안덕근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 시점까지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는 국무회의가 04시 27분경에 개최된 것은 피고인이 국무회의 개최를 부당하게 지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로서 지연시킨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했기 때문에 계엄은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계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고 대통령이 그 후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해달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실황조사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03시 43분경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국무위원은 9명만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정성 사무관의 진술에 의하면 국무조정실의 정성 사무관도 새벽 4시에 이병호 과장이 연락해서 방기선으로부터 국무위원 2-3명이 어디쯤 왔는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국무위원들이 계속 정족수에 모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더 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의 증인신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비상해제 국무회의를 지연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재촉하였고 국무위원들의 소집이 잘 안 됐던 부분이 국무회의 지체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조태열 장관도 국무회의가 지연된 이유는 의안을 준비하고 절차적 문제로 협의하느라 늦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 의도적으로 국무회의를 지연시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에 안건번호를 부여하고 주무장관인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해제 안건을 건의하도록 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적법하게 개최하고 주재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서 국무조정실은 안건을 준비하고 국정관리 시스템에 회의 일자, 장소, 주재자, 안건, 계획서, 여러 필요서를 모두 업로드하며 국무위원들을 참석자로 등록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모두 이행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초기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했다고 피고인이 그러한 외관을 갖추도록 방조했거나 그러한 주요 임무를 종사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은 해제 단계에 있어서는 이처럼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 치밀하게 절차와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염두에 두지 않았고 그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그 비상계엄을 저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국무위원을 모아서 반대하거나 만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무진들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국무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려다 보니 국무회의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고 양성호가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소 해제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지 고민이 되고 같은 사무실에 있었던 행정관에게 평소 쓰는 안건 샘플을 요청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기초 자료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기선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총리가 지연시킨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연되었던 이유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그 발표문을 고치느라 시간이 걸린 부분도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국무위원들 소집한 시간이 2시 17분경 그때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서 상당 시간이 지나서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이유는 국무위원들의 소집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안건을 만들고 안건 번호를 부여받는 등 의안 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안덕근 증인신문 사항에 보면 또한 해제 국무회의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던 안덕근 옆에 앉아있던 피고인은 해제가 돼서 천만다행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해제 국무회의에는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지연시킬 의도였다면 비상계엄이 해제된 것, 의결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해제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진술입니다. 예, 다음으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끝난 후에 그 성격에 관하여 국무위원들 간의 의견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에게 잠깐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덕근은 이러한 취지가 사후적으로 어떠한 것을 작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는 국무회의다. 이것은 제대로 심의되었다. 이러한 취지로 말한 적도 없습니다. 김영현과 조태열 사이에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대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 피고인으로서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성격에 대한 의견을 밝히거나 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의 절차적 과제를 치유하려는 목적이나 어떠한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조태열 장관도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지 선포 전 회의에 대해서 이것이 국무회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동의하거나 동의할 것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조태열 장관의 진술에 의하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대한 논의는 길어야 4, 5분 혹은 2, 3분 정도로 짧았고 피고인이 국무회의록을 만들려고 하거나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받으려고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상 부분에서 피고인이 과연 내란 주요 임무 종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또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다는 점을 자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였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네. 잠시 휴정했다 진행할 텐데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하겠습니다.